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정성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양의 근대로 가는 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세기에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시대인데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 유명한 그 왕 중에 세종대왕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종대왕이 무엇을 만드셨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훈민정음이나 그리고 해시계, 물시계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지금까지 후손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서양은 이제 중세의 종말을 고하고 근대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로마에 가보게 되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베드로 성당은 세계 카톨릭의 본산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있고 세계 카톨릭의 본산인데 이 베드로 성당은 그 규모가 상당히 엄청납니다. 저는 이 성당에 한번 가본 기회가 있었는데 들어가게 되니까 눈이 아주 휘황찬란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조각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조각들을 자세히 보니까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마치 이 대리석이 살아있는 것 같이 그 기실이라든가 옷기실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주 정말 사실적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그 르네상스의 유물이나 유적들이 그림들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세는 전혀 만들어지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예술품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중세는 상당히 어둠침침하고 너무 종교적인 데 반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성당은 사실적이고 마치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바로 그것이 중세와 근대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이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이 규모의 엄청남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 바닥을 보니까 그 사이즈만 하더라도, 크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규 축구장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큰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천장을 보니까 금은 보화가 금은으로 장식된 그러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당을 지려면 얼마나 많은 재물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느껴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이 16세기에 지어졌는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서서히 몰래 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개혁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 당시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성당에서 나타났듯이 이 당시의 그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는 원인과 그것이 발생한 과정 그리고 그것이 이러한 사건들이 그 유럽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네상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것은 이 말은 영어로 표기하게 되면은 recreation 재창조라는 뜻입니다. recreation 재창조라는 뜻인데 이 re라는 뜻은 리사이클이라든가 하는 그래서 다시라는 반복이라든 재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creation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생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재생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재생산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중세가 너무나 기독교적이고 엄숙하고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 고전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찬란했던 인간다운 그러한 문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뜻에서 고전 고대의 문예를 부흥하자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세가 종교적이고 엄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서 과거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그러한 뜻의 의미가 바로 르네상스인 것입니다. 근데 르네상스가 주로 발전한 나라는 주로 초기에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발생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이탈리아라는 그 지역은 그 중세 말 근대 초기에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국가가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중세 말에 들어오게 되면 십자군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업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교육이 발전했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계층인 상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원인이 있고 두 번째로 또한 정치적인 원인이 있는데 당시에 로마 교황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중요한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와 교황 간의 정치적인 알력,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정치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백을 이용해서 상인들이 부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주로 도시, 베니스라든가 베네치아죠. 그리고 피렌체, 플로렌스입니다. 그리고 로마, 이 같은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했는데 이러한 도시들이 바로 상인에 의해서 지배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플로렌스, 피렌체죠. 피렌체를 가게 되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상업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여성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가죽 피혁 제품이에요. 이탈리아의 가죽 피혁 제품 유명한 거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당시부터 그것이 유래가 된 겁니다. 또 베네치아라고 잘 알고 있죠? 베네치아는 수상도시입니다. 물의 도시죠? 베네치아는 또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크리스탈로 유명해요. 유리 제품. 그런데 이 크리스탈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렇게 자기 재력을 이용해서 정치적 권력도 장악하게 되고 이런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도시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렌스, 피렌체의 경우에는 메디치라는 사람이 지배했고요. 그 다음에 베네치아는 10명의 아주 부유한 상인이 이 도시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르네상스를 일으켰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예술가들을 후원했습니다. 미술가들, 조각가들을 후원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중세로 말하자면 사회 최하층이었습니다. 계급이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채석장의 석공이라든가 또는 금은세공소 있지 않습니까? 보석이나 이런 금은세공하는 그런 금은세공소의 직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상인들, 대부호들, 정치가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예술가로서 등장하게 되면서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르네상스는 사회적 신분이 상당히 상승되고 사회적 신분의 차별이 서서히 없어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르네상스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유명한 화가나 조각가들이 있습니까? 미켈란젤로, 또 다빈치. 예,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적에 이발소에 가게 되면은 항상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이발소에 걸려 있는 것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죠. 모나리자라는 그림인데 이것은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소설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마 가장 많이 팔렸다고 그러죠. 이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린 그림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이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저는 이 그림을 실제로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날에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러 갔는데 그 그림 앞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림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다가가서 그것을 볼 수는 없었고 지나가면서 봤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 모나리자의 그림이 너무 아주 예뻐가지고 눈만 쳐다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이 모나리자를 쳐다보고 갔는데 왼쪽에서도 모나리자의 눈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또 한참 가서 오른쪽에서 봤는데도 마치 모나리자의 눈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마치 이것은 모나리자가 살아있어가지고 아직도 저를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500년 전에 그린 그림이지만 이 그림이 그렇게 사실적이고 자연 그대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사실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르네상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중세와는 다른 살아있는 듯한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빈치는 모나리자 위에도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광고에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그 인체 해부도 같은 거 있어요. 이 남자가 이렇게 나신으로 해서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런 그림도 한번 보신 적 있죠? 네. 그런 그림이든가 또는 다빈치는 그 인체 해부도, 인체를 해부한 그 안을 사람의 내부 모습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사실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빼짐없이 가식이 있으면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다빈치 코드 있죠?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은 다빈치가 그린 새우의 만찬 이런 그림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이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소재가 되는 새우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로 끌려가서 죽는 그날, 그 전날 자기의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고 그 주위에 12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은 철저하게 원근법적인 그림이에요. 원근법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원근법이라는 것은 비례를 의미하는 거죠. 비례를 의미하는 거고 이 비례는 곧 과학과 수학을 의미하는 거라. 그래서 이만큼 그 다빈치 시대는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는 과학 그리고 세속적이고 인간주의적인 사실적 이해 같은 것들이 그림에서 나타났고 이것이 르네상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빈치와 함께 또 중요한 그러한 미술가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들어봤죠? 네. 미켈란젤로는 참 그 어려운 그런 일생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라는 사람 있죠? 네. 모차르트도 참 그 천재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그렸는데 그 사람도 어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천재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미켈란젤로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의 천재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이자 화가이자 건축가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베드로 성당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미켈란젤로가 그린 겁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는 이 PDP 화면에 아담의 탄생이 있는데 이 아담의 탄생도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입니다. 이 아담의 탄생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로마 교황청 베드로 성당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스틴 성당이라는 것이에요. 시스틴 성당은 오늘날에 로마 교황이 돌아가셨을 때 새로운 교황을 뽑는 그런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 내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곳이에요. 그리고 교황 개인의 예배당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제 로마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을 하니까 미켈란젤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 이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려다오.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약 400명의 인물을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33살 때 시작했는데 3년 반 만에 완성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아담의 탄생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아담이 지금 하느님으로부터 전기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아담의 모습이 마치 아주 근육질의 남성 같아요. 역도선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었어요. 중세에는 다 옷을 입히고 수염도 입히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은 인간적이고 르네상스의 예술이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세속적인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가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아담의 탄생과 함께 또 시스틴 성당에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어요. 벽화인데요. 벽화인데 그것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아주 엄청난 그런 벽화를 그렸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크게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는 그 천국, 가운데는 연옥, 그리고 제일 밑에는 지옥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보게 되면은 많은 천사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천사하면 우리들의 그 고정관념이 어떻습니까?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이고 날아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주 날개가 없는 그러한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방가르드적이고 전위 예술적이었다 이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첨단의 예술가였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날의 그림 뜻으로 봐도 오늘날의 우리 관점으로 봐도 미소년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에는 맨 처음에 이 그림에는 이 미켈란젤로가 속옷을 안 입혀놨어요. 전부 다 나신으로 빨갛게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스틴 성당이 어떤 성당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성스럽고 카톨릭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장소라고 그랬죠? 교황예배당인데 교황예배당에 그런 것을 그려놨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많은 비판하겠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를 비판하고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여기에 속옷을 다 입혀놨어요. 카피를 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모습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다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세속적이고 오늘날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아주 전위적인 그러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1400년대 말에 이제 서서히 몰락합니다. 저 북쪽에서 프랑스라든가 또는 신성로마 제국보다 강력한 그러한 국가들이 이탈리아를 침입하면서 몰락하게 되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이제 북부 유럽의 르네상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북부 유럽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는 달라요. 이탈리아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북부 유럽에서는 주로 궁정을 중심으로 했어요. 궁정을 중심으로 하고 또 문학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라든가 또는 그 영국의 셰익스피어 있죠? 그 다음에 스페인의 경우에는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 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문학을 중심으로 르네상스를 전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영어라든가 프랑스, 불어라든가 또는 스페인어 이 같은 나라의 말들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모습을 서서히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한 화면을 같이 살펴보고 미술품들을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서양 사회는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서양 근대에 일어났던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 운동은 미술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나 천의 미소를 가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등은 모두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들에 나타난 특징들은 중세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세에는 아무래도 그 기독교가 지배하는 그런 문화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르네상스 근대가 시작이 되면서는 그 그리스 로마 고전을 이제 사람들이 다시 공부하는 게 일종의 붐이 되면서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생각, 그 인간 본의적인 생각,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다시 부흥하게 돼가지고. 오늘은 미술관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예. 이와 같이 르네상스는 그 중세와는 다른 아주 확연한 인간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다음 한번 우리 같이 종교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가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의 기독교는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한번 그것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종류의 기독교가 있는지.
그렇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또 카톨릭도 있고 또 통일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가 있는데 지금으로 한 5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기독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 동네는 그 당시에는 단 한 종류의 기독교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카톨릭이었습니다. 그 카톨릭 이외에는 다른 기독교들은 다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카톨릭에서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기독교가 생기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떠한 원인을 겪어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칠판에 써보겠는데요.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은, 리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뭐 이런 반복하다 이런 뜻이겠죠? 다시 반복한다는 겁니다. 포메이션, 폼한다 그러죠? 폼. 그래서 이건 판이라는 겁니다. 판을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럽을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은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로 넘어오는 그러한 종교개혁 이상의 사회, 정치, 경제적인 많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을 완전히 새 판으로 물갈이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판갈이 한번 하지 이런 말씀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500년대에 발생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은 완전하게 새로운 판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자, 종교개혁의 그 의미와 함께 이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카톨릭이 부패한 거죠. 아까 베드로 성당의 예를 여러분들한테 들어주었죠. 그만큼 로마 카톨릭이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직자는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16세기, 15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교황도 그렇고 성직자들이 아주 결혼을 쉽게 합니다. 아주 부패한 거죠. 또한 그 로마 카톨릭은 그 성직을 많이 매매했어요. 베드로 성당과 같은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사는 그러한 성직 매매도 하고 또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도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면죄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교황청이 카톨릭이 부패한 것이 발생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제 왕권이 강화되었어요. 왕권이 강화되면서 교황의 세력은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프랑스의 왕이 로마 교황을 잡아다가 아비뇽이라는 곳에 유폐시키기도까지 했어요. 잡아서 아주 가뒀던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 교황의 세력이 약화되고 왕의 세력이 강화된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다양한 르네상스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이런 배경 속에서 종교개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가장 먼저 발생한 지역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발생했는데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지역에서 면죄부를 사람들이 많이 판매하게 되자, 아까 면죄부 판매하게 되자 여기에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마틴 루터가 나서서 아주 항거를 많이 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얼굴에서 보듯이, 여러분 보듯이 아주 외골수예요. 고집이 황소만해요. 그래서 타협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은 끝까지 밀고 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면죄부를 사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면죄부라는 것은 이 현세에서 지은 죄를 이 면죄부를 구입함으로써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강력히 루터가 저항하고 결국 루터의 용기에 의해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루터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한편 스위스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스위스에서는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칼뱅입니다. 이 칼뱅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원래 이 사람은 프랑스 출신이에요. 프랑스 법률학자였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신교도를 박해하니까 많은 신교도를 데리고 이웃 스위스로 왔어요. 여러분 스위스 사업이게 되면 오늘날의 시계 산업으로 유명하죠? 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프랑스 기술자들 다 데리고 스위스로 가가지고 오늘날의 시계 산업이 유명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칼뱅이 스위스에서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칼뱅은 오늘날의 그 장로교라는 것에 그 시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칼뱅은 아주 엄격한 그런 종교개혁을 강조했어요. 예정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해서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주 강한 그러한 개신교를 주장했고 또 엄숙하고 그 청교도적인 퓨리탄적인 그러한 종교를 요구했어요. 저도 그 스위스의 칼뱅이 일으킨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우리나라 동네 시골 교회보다도 작아요. 그런 데서 장로의 칼뱅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또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아주 얼굴이 둥실둥실하죠. 이 헨리 8세는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튜더 왕조라는 사람, 튜더 왕조를 일으켰는데 후손이 필요했어요. 절대주의 왕조로서 후손이 필요했는데 아들이 없었고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결혼과 이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들은 결혼하려면 로마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혼하려도 허가받아야 되고. 그런데 로마 교황이 허가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헨리 8세는 자기 마음대로 로마 교황과 단절을 하고 스스로 자기가 영국의 교회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은 약 100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졌고 마지막에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로도 많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제 종교개혁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은 처녀예요. 그리고 1588년에 종교개혁을 완성시키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왕으로 칭송받아요. 얼마 전에도 영국의 여왕이 우리나라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덕수궁 옆에 성공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왕이 곧 영국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듯이 스위스, 영국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발생했는데 이 종교개혁은 오늘날에까지 계속 분파작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르네상스하고 종교개혁을 보게 되는데 이 르네상스는 중세 그 속박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문화, 예술의 부흥을 가져왔고 종교개혁은 중세 기독교적, 가톨릭적 속박을 벗어나서 새로 많은 종교들을 우리에게 오늘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서양의 팽창을 가져온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